네. 차별교제 이론 해결 방안이요? 아, 네. 그러면은 낙인 이론의 한계점 설명한 다음에 수능 특강으로 차별교제 이론이랑 낙인 이론 쭉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낙인 이론 내용 잠깐 이야기하면서 한계점 보도록 합시다. 낙인 이론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과정 아마 여러분 복습하면서 익히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나와. 일단 낙인 이론에서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것을 원초적 혹은 1차적 일탈이다 라고 낙인 이론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이 원초적 일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넌 정말 나쁜 아이구나 라고 낙인을 찍게 되면 그 낙인 때문에 이 일탈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가 생긴다고 했죠. 내가 그렇지 뭐, 난 나쁜 놈이야, 나는 도둑이야 라는 자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 자아로 인해서 나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2차적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작은 실수가 일탈을 만든다 라고 보는 게 낙인 이론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은 다 했는데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탈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낙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2가지 정도를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탈의 케이스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 과정을 보면서 답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과정을 보면서 낙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탈의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점점. 오, 야, 이거 떨어진다. 너 이것 때문에 잘 보이니? 예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들아. 낙인 이론에서는 있잖아. 어떤 사람이 일탈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게 있어야 돼요. 그쵸? 지난번에 봤잖아요. 낙인을 찍지 않으면은 일탈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평판도 좋고 멀쩡하던 사람이 일탈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낙인이 찍히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를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낙인 찍히지 않은 일탈자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평가도 좋고 뭐 예를 들어 우등생이었던 애들도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기 우리 이 과정 중에서 낙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 애시당초에 이 잘못은 왜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죠. 이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미 일어나고부터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원초적 일탈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는데 하면은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낙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원초적 일탈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낙인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능 특강으로 한번 차별교제 이론이랑 낙인 이론 그 서술되어 있는 거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현관펜으로 밑줄 한 번씩 치고요.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수능 특강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현관펜 하나 드시고요. 가운데에 동그라미 2번에 차별교제 이론이 있죠? 거기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차별교제 이론, 일탈행동은 자, 여기 밑줄 쳐야겠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러니까 차별교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2번째 밑줄 쳐야 돼요. 일탈행동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거는 학습되는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 일탈행동을 정당화하는 동기나 가치관을 내면화함. 여기에 이제 밑줄 그어야겠죠. 그래서 일탈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을
행동을 통해서 학습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이 차별교제 이론의 일탈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별교제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제를 해서 일탈을 저지른다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일탈을 안 하게 되겠어? 교제를 안 하면. 그렇죠. 이상한 애들이랑 안 놀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일탈 행동을 줄이려면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랑 놀아서 일탈하니까 해결 방안은 심플한 거죠. 멀쩡한 애들이랑 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낙인 이론 볼게요. 낙인 이론 첫 번째 점 보면은 처음부터 일탈 행동에 의미를 갖는 행동이나 일탈 행위자는 없으며, 여기 엄청 중요해요. 밑줄 그으세요. 처음부터 일탈 행동에 의미를 갖는 행동이나 일탈 행위자는 없다. 이 말을 문제 풀 때는 뭐라고 많이 이제 서술을 하냐면은 이 말 같은 말인데요.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해요. 일탈을 정의하는 혹은 일탈의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여러분이 지금 밑줄 그은 부분 있잖아요. 처음부터 일탈 행동의 의미를 갖는 행동이나 일탈 행위자가 없으며,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문제에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일탈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말이랑 똑같은데 처음부터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A라는 행동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잘못된 거냐면, 낙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낙인이 찍혔을 때부터 일탈이 된다는 거죠. 낙인을 안 찍으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 제 예시에서 색종이 남의 거 가져온 건 잘못이잖아. 근데 낙인 이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이 진짜 잘못이 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을 때 비로소 잘못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 말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일탈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어떤 행동이 처음부터 잘못이 아니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을 때 일탈이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호작용 과정, 계속해서 읽어보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해 일탈 행동이나 일탈 행위자로 규정된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죠. 낙인을 찍었을 때 일탈이 된다. 자, 두 번째 점 볼게요. 1차적 일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됨으로써 2차적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 번째 점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죠. 낙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낙인을 신중하게 찍고, 두 번째, 부정적인 자아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 그 얘기가 있는데, 세 번째 점에는 이제 낙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낙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봤어요.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한 장만 넘겨서 73페이지예요. 두 개 풀어봅시다. 7번이랑 8번 이렇게 두 개만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지금이 51분이니까 우리 한 55분에 진행 상황 보고 같이 맞춰보도록 합시다. 야, 아직 문제 안 푼 사람. 너 아직 안 풀었죠? 야, 아직 좋아. 잠깐 빌려줘. 저 친구 책 안 갖고 왔대. 고마워.
54분인데 1분 남았는데 혹시 많이 풀었는지 풀고 있군요. 시험 공부는 많이들 했어요, 여러분? 해도 부족하죠? 그리고 듣자하니 작년도에는 서술형을 보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네. 다른 분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서술형 그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을 좀 가지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가 여기 반에서 얘기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서술형으로 그 100점을 방지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서술형 만점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었어요. 항상. 그래도 늘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준비하면. 그리고 서술형 힌트도 제가 안 줘요. 절대. 그래가지고 좀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막 진짜 생뚱맞은 걸 내진 않아요. 도대체 이걸 왜 물어보지? 이런 건 잘 내진 않아. 그래도 저는 시험 문제 낼 때 저의 대원칙은 중요한 걸 내자 해요. 항상 중요한 거. 쓸데없는 거 문제 내거나 막 말로 장난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말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진 않겠죠? 자, 일단 우리 7번 문제 봅시다.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서 A, B가 각각 사회의 명목론과 실제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 얘라고 대답한 A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회 명목. 그렇죠, 사회의 명목론. 이거 제가 김밥 예시를 들어드렸죠? 김밥을 풀면은 개인으로 다 돌아가면은 사회라는 실체는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4번, 동그라미 4번 보기만 잠깐 보려고 하는데 동그라미 4번 보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하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구조화된 행동이다 라는 말을 이 말 자체를 아마 배운 적은 없겠지만 우리 구조화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구조화가 뭐 이렇게 화면이 올라갔냐? 구조화가 뭐였지 얘들아? 우리 뭐 할 때 배웠었지? 구조화? 순서가 있. 그래, 질문지법 순서가 있는 거 좋아. 완벽해. 역시 7반은 완벽해요. 맞아. 질문지법 할 때 배웠어요. 질문지법의 특징이 구조화와 표준화의 정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조화가 뭐냐면은 순서가 있는 거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거는 잘 짜여진 순서가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설날에 친척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 절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뭐를 기대하고 있죠? 돈. 그래. 그 다음에 어른이 나에게 돈을 주겠지? 이걸 생각해서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조화된 행동이에요. 내가 세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르신께서 세뱃돈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게 순서가 짜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짜여진 대로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에 의해서? 사회 규범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이런 사회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입장은 둘 중에 뭐예요, 여러분? 네, 실제론이죠. 그렇죠? 사회라는 것이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우리끼리는 약속한 적은 없지만 애가 세배하면 세뱃돈 주는 거야. 우리 약속해.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사회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말은 실제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아까부터 자꾸 내려가. 이거 참 좋아. 뭘로 좀 고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7번 이야기했고요. 8번 보죠. 8번은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A, B, C를 찾아야 되는데요. A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차적 일탈보다 2차적 일탈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배운 일탈이론 4가지 있잖아요. 머튼의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 차별적 교제,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이 중에서 1차, 2차 이런 거 찾는 거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였어요?
낙인. 그래, 낙인 이론. 그래서 A는 낙인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B, C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A와 C는 B와 다르게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라고 나왔죠.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이거 쓸게요. 나타나는 상호작용. 우리가 배웠던 4개의 일탈 이론 있잖아요. 디리켐의 아놈 이론, 머튼의 아놈 이론, 그 다음에 차별교제 이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이 중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론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낙인 이론.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에서 주목하는 상호작용은 뭐였는데? 여정아, 너 엄청 크게 대답하잖아. 왜 낙인 이론이야?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 네. 낙인 이론에서 주목하는 사람들 간의 이 왔다 갔다리 하는 거는 뭐였어요? 일탈자랑 그렇죠. 일탈자랑 주변 사람? 그렇지. 일탈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낙인을 찍는 과정,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목하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는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 낙인을 부정적 자아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에 굉장히 주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다 상호작용인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이론에서 우리가 상호작용 과정을 좀 주목을 했지? 그렇죠. 차별교제 이론. 차별교제 이론에서 주목한 상호작용은 뭔데요? 일탈자. 뭐 이것만 하면 어떻게? 일탈자와의 뭐겠어요? 일탈자와의 그렇죠.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일탈을 학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호작용과 일탈 행동 어쩌고 하면은 우리는 이 2가지 이론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A와 C가 B와 다르게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라고 했으니까 C는 자연스럽게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B가 이제 B는 뭐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기 4번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4번 한 번만 봅시다. 동그라미 4번에는 이런 선지가 있어요. 가에는 어떤 행동이 일탈 행동인지 보다 어떤 과정에 의해 일탈이 반복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가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서술 있잖아요. 어떤 게 일탈 행동인지 보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반복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일탈 이론들 중에 뭐에 해당하는 서술일까? 그렇죠. 낙인 이론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인 이론은 어떤 행위가 일탈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그 이야기가 어떤 행동이 일탈 행동인지 보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일탈이 반복되냐? 낙인을 찍고 부정적 자아를 형성했기 때문에 2차적 일탈이 발생하고 그게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4번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서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넘어가서 우리 80페이지예요. 문화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문화단원은 오늘은 아마 시간상 문화의 속성까지 하고 끝날 것 같네요. 제가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이 진도가 좀 생각보다 저는 엄청 여유있게 진도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에요. 물론 여기 반이 지금 진도가 제일 느리긴 한데요. 몇 반은 끝났다던데. 맞아요. 8반인가는 끝났어요. 다른 반도 끝난 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유난히 진도가 느린 편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1시간만 더 하면 진도는 끝나가지고요. 이거를 화면을 다 담을 수가 없네. 몰라, 어쩔 수 없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게 배울 내용은 2가지예요. 일단은 문화라는 거의 의미. 그래서 문화는 보통 문제로 출제될 때 자주 나오는 게 이게 짜잘짜잘하게 많이 나와요.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그런 게 이제 한 번 물어봐요. 딱 한 번.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5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5가지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기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화 단어는 내용이 전혀 어렵진 않아요. 일단 정말 쉬워. 근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예시를 생각하면서 외우면은 그렇게 외우는데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크게 힘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문화의 의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수능 특강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제 이 사진을 많이 보여줘요. 제가 사진을 이제 2장을 보여줄 건데 2장을 보고 그 중에 한 장을 문화라고 부를 만한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예요. 잘 보이나?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가 문화라고 이름을 붙이기에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 1번. 그쵸? 1번인 것 같죠? 왜? 문화재니까. 아, 문화재니까. 저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는. 맞아, 문화재야. 또. 종교랑 관련이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얘도 돌덩이고요. 얘도 돌덩이인데 두 돌덩이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그냥 자연에 있는 거를 갖다 찍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종교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든 문화재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 가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아주 넓게 정의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수능 특강에는 문화를 이제 어원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야기하면은 자연물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문화를 영어로 쓰면은 어떻게 쓰지? 컬처잖아요. 그쵸? 컬처예요. 근데 이 컬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cultivate. 그렇지, 경작하다. 좋았어. 경작한다는 거는 뭐니? 농사짓. 그렇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을 한다는 거는 자연물에 별을 예를 들어 키웠어. 그 별하는 자연물에 인간의 노력을 들여야지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는 그렇게 자연물에 사람의 노력이 가해진 것들을 문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 수능 특강의 80쪽에 왼쪽 주석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문화는 컬투라에서 유래를 했는데 자연환경에 인간의 노력을 더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자연물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진 것을 문화라고 해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인간의 노력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은 통체적인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방식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물에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음식이 예를 들어서 그냥 사과야. 사과를 그냥 따서 먹어.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요리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가해진 거잖아요. 요리라고 하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문화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연물에 예를 들어 사과라는 자연물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 가해져서 일어나는 행위는 우리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밥을 먹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는 거는 문화가 아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수저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저를 사용해서 밥을 먹으면 그건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자, 뭐 얘기했나요? 궁금한 거 있어요? 사과를 깎아먹는 것도
깎아먹는 것도 문화겠죠. 그 칼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엄마 하나. 네? 에? 아니 추임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간의 노력이 다 들어가면은 넓은 의미의 문화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문화와 대비해서 또 뭐도 있겠니? 넓은 것도 있으니까. 좁은 거. 그렇죠. 좁은 의미의 문화도 있겠죠. 좁은 의미의 문화는 더 쉬워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번호가 너무 좀 시선을 강조하지 않니? 잠깐 끌까? 끄는 게 낫겠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뭐냐면 문화를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뭔가 고급지고 세련된 것으로 문화를 정의할 때 그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예시를 같이 듣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주 주말에 문화생활 좀 하려고 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자, 그러면 문화생활이라고 할 때 이 문화는 어떤 느낌이야? 주로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뭘 할 때 문화생활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렇지. 영화나 뮤지컬을 보거나, 그쵸? 또 뭐 예를 들면은 책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나 이번 주말에 문화생활 좀 해보려고 수저로 밥을 먹어야겠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치? 그런 게 이제 좁은 의미로 문화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문화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급지고 세련된 것이라고 해서 평가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가적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은 더 나은 게 있고 덜한 게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나는 문화라고 부를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서술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화생활, 뭐 문화상품권 뭐 이런 거 할 때에 문화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때의 문화는 뭐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들어놓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의미까지 우리 이야기했고요. 이제 문화의 속성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워도 돼요? 예. 네, 지울게요. 자, 문화의 속성 볼게요. 이제 다시 이거 켜고요. 이거를 다 담기가 참 어렵다. 이게 화면에 다 안 들어와요.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자, 어차피 수업 다 듣는데 뭐. 그쵸? 자, 문화의 속성 갈게요. 5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 여기 학습성부터 나오는데 학습성 먼저 하죠. 자, 학습성 먼저 합시다. 학습성은요. 이거 사용해야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라는 게 뭐 된다는 걸까? 학습. 그렇죠. 문화는 학습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각각의 성질에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화라는 거는 학습성이라는 거는 2가지예요. 첫 번째, 문화라는 거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을 배우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배우는 과정.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말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말을 알게 됐지? 엄마 아빠 보고.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말을 걸잖아, 애기한테. 애기 누구누구야? 엄마 해봐. 엄마 이거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걔가 계속 그걸 들으니까 아, 그래, 내가 한 번 한다. 엄마 이렇게 하면 와, 엄마 했어. 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얘는 주위로부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이라는 문화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배워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학습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본능에 따른 행동은 문화가 아니에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 그래서 응가를 했어,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가 아프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문화가 아니죠. 여기다 쓸게요. 배가 아파서 응가를 하기. 이거는 문화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화냐? 배가 아프니까
어디를 가면 문화일까? 그렇죠. 화장실을 가는 것은 문화인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싸겠죠. 실수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지. 누구누구야, 다음부터는 배가 아프면은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서 하는 거야. 계속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배워서 화장실을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운 거니까. 본능에 따른 행동은 문화가 아니다. 이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수능특강에서는 사례를 그걸 들어놨어요. 외국인이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와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 뭐 이런 것도 문화의 학습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공유성이에요. 공유성. 공유성이라는 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뭐 된다는 걸까? 공유된. 그렇죠. 공유된다는 거죠. 문화라는 거는 같은 사회 구성원 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어. 그래서 다 똑같은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게 공유성이에요. 뭐 예를 들면 공유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겠죠. 제가 며칠 동안 학교로 안 나온 게 이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이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 자, 제가 보기 드릴게요. 1번. 너 누가 돌아가셨니? 정말 힘들겠다. 위로하기. 2번. 너 어디서 그렇게 예쁜 검정색 드레스를 샀냐?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니? 자, 뭐라고 말할까? 1번, 2번. 1. 그렇죠. 1번이라고 말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상을 당한 걸? 저게 상복이라는 걸. 그렇죠. 이 검정색 한복을 입고 흰 리본을 달았다는 거는 이 사람 본인이 가족이 상을 당했다는 의미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문화의 공유성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을 봤어. 그럼 한복이란 옷도 처음 봐.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는 Your nice black dress는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 문화를 모르니까. 상복이라는 게 이런 건지 모르니까. 그쵸? 그런 게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공유성은요,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문화의 공유성 덕분에 먼저 첫 번째로는 뭐가 좋냐? 같은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끼리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이걸 보면은 저 사람 상당했군 이라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게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인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건네잖아. 행동의 동질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 두 번째로 뭐냐면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만한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의 공유성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자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남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짜맞춰진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을 보고 위로를 건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위로를 받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나이스 블랙 드레스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상호작용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싸우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좋다. 사례. 우리 수능특강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설날에 우더들께 세배드리며 인사드리는 게 자연스럽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사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이거랑 순서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총체성입니다. 총체성은 전체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총체성은 뭐냐면은 문화라는 거는 문화라는 거는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문화는 전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 문화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른 요소와의 연관성 속에서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체성의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는 다른 요소와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한 요소가 변동하면 다른 요소도 변동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문화의 총체성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쓰시면은 거의 다 썼죠? 왜냐면 이 뒤에 이제 그림이 뜰 거라서 글씨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거를 예시를 뭘로 들을까 맨날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죠? 비디오 가게나 만화 가게. 여러분 어릴 때 만화 가게 있었어요? 만화방. 그렇지, 만화방은 있었어요? 그래요, 만화방. 근데 만화방도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죠. 옛날에는 동네마다 거의 카페 동네 하나씩 있는 것처럼 꼭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 왜 없어졌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만화책을 많이 안 보지. 왜 만화책을 많이 안 보지? 요즘에 그럼 사람들 뭐를 여가 시간에 하죠? 주로? 유튜브. 그렇지. OTT나 핸드폰을 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가라고 하는 문화도 이건 여가잖아요. 만화책을 보는 여가 문화라는 것도 얘 혼자서 이렇게 떨렁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변화를 하는 거죠. 옛날에 기술의 발전이 별로 덜 돼 있을 때는 주로 만화책을 보면서 여가 생활을 즐겼지만 지금은 OTT라는 플랫폼이 발달하고 그쵸?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여가 문화도 같이 변화하는 거죠. 얘가 변하면서 얘도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똑 떼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화의 총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례가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시를 또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를 안 먹죠? 카레. 카레 먹잖아요. 아. 안 먹는 거. 소고기. 소를 안 먹죠. 왜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 종교적.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힌두교라는 종교적인 율법으로 인해서 소를 먹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힌두교의 소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서 이렇게 솟아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른 요소와의 연관성 속에서. 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기후가 좀 괜찮은 편이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인도는 주로 경제 생활을 뭘로 하죠? 그죠?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농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농업을 하려면은 밭을 갈고 막 이런 걸 누군가가 해야 돼. 근데 그걸 사람이 해요? 아니죠. 밭을 누가 갈아요? 소가 갈죠. 옛날에는 소가 갈았을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는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신성시 하기 이전에 소라는 애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지. 그리고 이 소는 단순히 농업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식량에도 사용이 되잖아요. 우유를 이제 짜서 먹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얘가 똥을 싸면은 그걸 가지고 땔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제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소를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 종교적인 율법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안 먹는데 라는 것만 보고 쟤네는 왜 저래? 뭐 혓바닥이 맛이 갔나? 소가 맛있는 걸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경제라는 요소에 의해서 이 종교라는 것도 탄생을 했다. 이 둘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이 종교가 왜 생겨났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종교라는 문화 요소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맞물리면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의 전체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능특강에는 그걸 되게 좀 추상적으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뭐 기후, 종교, 가족에 대한 관념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다 하면서 엄청 추상적으로 써놨는데 이거를 알아듣기가 어렵죠. 자,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요. 2개가 엄청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자, 일단 축적성부터 할게요. 이제 중요한 건 얘 하나밖에 없어. 축적성은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이름을 봤을 때 축적이라는 거는 얘들아 어떤 느낌이야? 쌓인다. 그래, 쌓인다. 축적은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 쌓인다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가지고 가냐면은 문화가 쌓이는데 쌓인다라는 거를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전승된다 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문화가 쌓여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문화가 전달되어 온다.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적성은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문화가 전달되어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달되는 게 그냥 전달되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상징 체계를 통해서 전달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징 체계야. 상징 체계. 이 상징 체계라는 거는 뭐냐? 우리 예전에 상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상징적 상호작용론 할 때 제가 상징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상징은 땡땡을 가지고 있으면 상징이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미. 그래, 의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체계가 상징 체계예요. 예를 들면 언어, 글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어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제가 아 하면은 그게 아 소리가 아니라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림 이런 것들이 다 상징 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체계를 통해서 문화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그리고 이 전승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승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막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점점 더 풍부해진다. 이 2가지가 축적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징 체계를 통해 전승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동물들과 다른 지점이 이거예요. 동물들은 예를 들어 엄마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한테 배변 패드에서 배변을 봐야 된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게 대를 이어져서 아래 후손들에게 전달되진 않잖아요. 그쵸? 그치만 인간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문헌을 내거나 그림을 그려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이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이제 축적성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과 다른 점이다.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예시로 가져왔던 거였는데 이거는 조선왕조 시대에 그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의궤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현대 사람들도 옛날에 의궤를 이렇게 행차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상징 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은 변동성인데요. 이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는 묘한다는 거겠니? 그렇죠. 문화라는 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축적성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애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요. 변동성도 문화가 변했다는 거고 축적성도 문화가 막 풍부해지니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변한 건데 어떻게 구분해요? 축적성은 상징 체계를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점이 핵심인 거고 얘는 그냥 변화하면 다 변동성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의 사례로는 제가 뭐 이런 걸 가져왔어요. 한복이라는 문화 요소가 옛날에는 막 신라시대 때 이런 때는 긴 조끼를 여자들이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시대를 오게 되면서 상의가 짧아지고 뭐 옷의 소재도 변하고 그다음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면서 경복궁에 놀러가면 입는 건 또 이런 걸로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시폰 소재 같은 걸 막 덧대가지고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화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모습이 변화한다. 그건 다 변동성인 거예요. 그래서 축적성과 변동성을
잘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라. 축적성의 핵심은 상징 체계를 통한 전승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을 이제 이어서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